아, 오늘 이제 민법 이야기를 계속 많이 하는데, 오늘하고 내일까지는 민법 내용이 많이 들어올 거예요. 뭐, 이걸 알아야 풀 수가 있으니까. 이게 이제 원칙적인 그 대리 활동의 구조입니다. 그래서 수권이 있고 수권을 받은 사람이 이제 법률 행위를 하고 법률 효과는 본인과 상대방 사이에 귀속이 되는데, 문제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해외 출장을 가게 되었을 때 제가 제 친구한테 그냥 너 잠시 내 건물을 관리만 좀 하고 있거라 이렇게 했지, 아파트를 매매하라는 이야기는 안 했거든요. 수권을 한 적이 없는데 만약에 이 아파트를 매도해버렸다. 화가 나겠지. 화가 날 텐데. 이렇게 수권이 없었단 말이죠. 수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매도를 했다. 이렇게 되면 이건 원칙적으로 본인에 대해서 효력이 없을 거예요. 이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무권대리라고 합니다. 대리권도 없이 대리인으로 어떤 행위를 했을 때 그걸 무권대리라고 한다. 그리고 여기서 법률 행위를 한다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그럼 표시를 해야 될까? 이 법률 행위를 할 때 원래 본인 이름이 갑이다. 그러면 갑의 대리인 을 이런 식으로 이제 표시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민법에 나오는 것인데 이거 미리 여기서 이제 체크를 하고 가겠습니다. 대리 행위를 할 때는 이 세 가지를 밝혀야 됩니다. 첫 번째, 누구의 대리인이다 라고 하는 누구를 밝혀야 되겠죠. 할 때 누구를 밝힌다, 이걸 뭐라고 할까? 본인의 표시 또는 현명주의. 그러면 똑같은 말이에요. 본인의 표시 또는 현명주의, 현명, 이름을 밝힌다, 그 뜻입니다. 첫 번째 요소를 본인의 표시 또는 현명주의. 그리고 두 번째, 대리인이라고 쓴 건 이건 대리인 자격 표시, 그렇게 부릅니다. 두 번째, 대리인 자격 표시. 그리고 세 번째, 을이라고 대리인 자기 이름을 밝히는 것, 대리인 표시. 예, 이렇게 이제 세 가지를 이제 하는 게 대리의 형식적인 요건입니다. 그래서 아주 기초적인 거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대리를 할 때 어떤 형식을 갖춰야 한다. 세 가지가 뭐 본인의 표시, 대리인 자격 표시, 대리인 표시, 세 가지를 해서 이제 행위를 한다. 그런데 이렇게 세 가지를 표시해서 행위를 하기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수권도 받지 않은 짓을 했다. 이걸 민법에서 무권대리라 그런다. 이 무권대리는 그러면 이 아파트 매매 계약은 본인 갑에게 효력이 있을까 없을까? 효력이 없지. 그죠? 좀 지가 시키지도 않았으니까. 원래는 글씨를 이거보다 조금 더 잘 쓰거든요. 그런데 신림동에서 쓰는 칠판하고 여기 칠판이 이게 그저 골프용으로 약간 좀 이게 풀이 길어요. 그래서 공이 잘 안 굴러요, 이게. 그래서 내일부터는 아주 멋있는 글씨가 나올 겁니다. 그런데 본인의 책임, 원칙적으로 본인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무권대리, 원칙 책임 없다. 그렇지만, 하지만 예외적으로, 할 때는, 이때 무권대리에 대해서도 본인이 책임을 지는 경우가 있어요. 첫 번째가 주인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주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하자가 있는 법률 행위에 대해서 더 이상 그 하자를 다투지 않겠다라고 하는 걸 주인, 그냥 넘어갈게, 그걸 주인, 그런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좀 민망하지만 괄호일고, 그냥 넘어갈게, 그렇게 쓰세요. 그러면 주인은 어떤 하자가 있는데 더 이상 다투지 않겠다, 그냥 넘어가겠다, 그걸 주인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좀 이따가 주인에 관해서 좀 더 보도록 하고, 두 번째. 두 번째로 표현 책임. 이거는 뭘까?
여기서 표현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내가 누군가에게 대리권이나 대표권이나 뭐 어떤 권한, 뭐 관리권 이런 것을 준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지만 외관으로는 그 사람한테 내가 대리권이나 대표권을 준 것 같은 그런 엉터리 껍질을 준 듯이 내가 그런 잘못이 있다는 말이지. 이랬을 때는 그때는 책임을 진다. 그걸 표현 책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사실은 미국으로 출장을 가는 아파트 소유자가 자기 친구한테 대리권을 준 적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과 위임장 용지 따위를 친구한테 보관시켰다 그러면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긴 거잖아요. 이게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위임장 용지가 넘어가면 언제든지 대리인 척하고 보일 수 있는 사정을 본인이 만들어준 것 아닙니까? 이랬을 때 지는 책임을 뭐라고? 표현 책임이라고 불러요. 아시겠습니까? 표현 책임. 그래서 이 표현 책임은 민법에도 있고 상법에도 있는데요. 민법에는 몇 조에 있는가 그건 아실 필요가 없습니다. 민법 125조부터 129조까지 어쩌고 저쩌고 했을 때는 실제로는 대리권을 안 줬다고 하더라도 본인을 책임을 져라 뭐 이런 규정들이 있는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는 상법을 시험을 치니까. 그래서 같이 한번 읽읍시다. 상법에는 어떤 게 있을까? 상법 14조 같이 읽겠습니다. 14조 빨리 펴세요. 상법 14조 같이 읽겠습니다. 14조 1항 본인 또는 지점의 영업주임 기타 유사 명칭을 가진 사용인은 본점 또는 지점의 지배인과 동일한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본다. 무슨 뜻인가 하면 사실은 이 행위자가 영업주임도 아니고 지배인도 아닌데 그런 유사한 명칭 사용을 영업주가 허락을 했다. 이제부터 당신 영업주임이라고 이름을 써라 이렇게 허락을 했다면 그때는 이러한 명칭을 쓴 사람의 행위에 대해서 상대방을 보호를 해줘라. 그 뜻입니다. 엉터리 껍질을 만들어줬으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항 넘어갑니다. 전 항의 규정은 상대방이 악의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무슨 뜻? 상대방이 이 행위자가 영업주임도 아니고 지배인 지점장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그런 사람까지 보호해줄 필요는 없다. 그 뜻이겠죠. 예, 그래서 14조 이것을 표현 지배인 그렇게 부르고 나중에 이제 볼 건데 회사법에서 395조에 이걸 표현 대표이사 그렇게 불러요. 표현 대표이사. 그래서 표현 대표이사는 나중에 볼 거니까 뭐 그런가 보다 하시고 어쨌건 표현 지배인, 표현 대표이사 또는 그 밖의 민법상 표현들이 이런 것에 해당이 되는 어떤 그런 사정이 있으면 그때는 대리권을 안 줬다고 하더라도 그때도 책임을 져라 그렇게 하는 거고. 그리고 세 번째가 사용자 책임입니다. 사용자 책임. 이거는 뭔가 하면은 원래 그런 거 아시죠? 버스 회사의 버스 운전기사가 잘못해서 사람을 치였다, 중상을 입혔다 그러면 버스 회사 그 자체도 책임을 지잖아요. 그게 뭡니까? 버스 회사가 운전을 했던 건 아니잖아요. 법인이 운전을 했던 것도 아닌데 하지만 내가 부리는 사람의 선임, 지휘, 감독을 제대로 못해서 이런 사고가 발생했다. 그때 지는 책임을 사용자 책임이라고 부르고 이 사용자 책임은 불법행위 책임의 일종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버스 운전기사가 사람을 줬다. 이때 버스 회사 영업주 사업자도 책임을 지는 그걸 사용자 책임이라고 부르고 이것은 불법행위 책임의 일종. 그렇게 메모하세요. 사용자 책임 뒤에 땡땡 불법행위 책임의 일종.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무권 대리에 대해서도 책임을 진다. 그리고 앞으로 무권 대리라는 말은 무권 대표 여기서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대표이사도 아닌 놈이 어떤 대표 이사인 척 행위를 했다. 원칙적으로 회사는 책임을 안 지겠지. 하지만 예외적으로 회사가 그냥 넘어가지 추인을 했다거나 아니면 표현 책임에 해당이 된다거나 아니면 사용자 책임의 요건을 충족을 하면 그때는 또 회사가 책임을 질 거란 말이지. 그래서 앞으로 무권 대리 이런 말을 쓰면 제가 말을 반복을 안 하더라도 무권 대표에도 공통이 되는 용어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제 이런 말을 그렇게 길게 제가 안 할 거예요. 앞으로는 요 세 가지 말만 간단하게 할 겁니다. 원칙적으로 책임이 없으나 예외적으로 주표사, 그때는 책임을 진다. 이렇게 넘어가면 무슨 말인지 다 알아들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원칙적으로 책임이 없지만 예외적으로 주표사 그러면 책임을 진다. 주인, 표현 책임, 사용자 책임, 그때는 책임을 진다.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 체크를 하실 게 주인하고 표현 책임에 대해서는 거래상 책임을 지는 거고요. 하지만 사용자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거래상 책임이 아니라 불법행위 책임을 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 거래상 책임하고 불법행위 책임은 뭐가 다를까 모르셔도 돼요. 그냥 거래상 책임은 계약 내용에 따른 책임을 진다는 이야기고 부법행위 책임은 불법행위 법리에 따른 특별한 어떤 책임을 진다는 이야기인데 뭐 다른 게 있겠지 그렇게만 하고 넘어가세요. 그래서 다시 어떻게 정리를 한다고요. 주표 요 두 가지 주인하고 표현 책임은 거래상 책임. 하지만 사용자 책임은 거래상 책임이 아니라 불법행위 책임.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민법 공부를 합니다. 주인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어떤 것을 주인할 수가 있을까? 주인을 하는 건 민법에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주인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는 행위, 우리가 공부했던 건 뭐 어떤 거 있는데요?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가 어떤 동의를 얻지 않고 행위를 했거나 아니면 법정 대리인이 대리를 한 게 아니라 직접 어떤 행위를 해버렸다 하면 취소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여기 대해서 이제 그 미성년자 측에서 취소권을 행사 안 하고 그냥 넘어갈게 그렇게 할 수 있다. 추인할 수 있다. 또 한 가지는 무권대리. 무권대리는 원칙적으로 이거 본인에 대해서 효력이 없지요. 무권대리는 본인의 효력이 없어요. 없지만 효력이 있는 것으로 해줄게. 그것도 주인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다시 민법에서 주인의 대상은 두 가지가 있다. 두 가지가 첫 번째 취소 가능 행위, 두 번째 무권 대리입니다. 민법에서 말하는 주인의 대상이 되는 것은 두 가지가 있는데 주인의 대상 첫 번째가 취소 가능 행위, 두 번째가 무권 대리.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그냥 완전히 유효한 행위로 효력이 인정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제 필기구 놓고 그냥 들으세요. 취소 가능 행위를 추인을 하는 거하고 무권 대리를 추인을 하는 것은 사실은 구조는 좀 달라요. 뭐가 다른지 대략은 아실 텐데 어떻게 다르게요? 연구를 한번 해보시죠. 취소 가능 행위를 추인한다. 무권 대리를 추인한다. 취소 가능 행위는 그대로 내버려두면 원래 취소를 하기 전에는 효력이 있는 거예요. 이 취소 가능한 행위를 추인을 한다는 이야기는 취소권을 포기하겠다. 현재 상태 그대로 효력을 남겨두겠다라는 이야기인 거고 무권 대리를 추인을 하는 건 뭘까요? 무권 대리는 그대로 내버려두면 효력이 없어요. 무권 대리는 효력이 없는데 이때 추인 이러면 그때부터 효력이 생긴다 그 뜻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구조는 조금 다른 건 아시겠죠. 근데 자세한 건 모르셔도 되고 어쨌건 하자가 있는데 취소할 수도 있고 또는 무권대로 책임을 안 지는데 이때 그냥 확정적으로 내가 효력을 떠안겠다. 그걸 추인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상법으로 진도를 되돌아와서 공동지배인을 봅니다. 공동지배인. 이거 이제 교재 펴두고 들으세요. 이거 그렇게 판서를 많이 할 건 아니에요. 공동지배인, 이거는 어떤 건가 하면, 예를 들어서 신한은행에서 연희동 지점장으로 아무개를 선임했다. 연희동 지점장 갑 그렇게 선임했다. 여기 있는 이분을 갑이라고 합시다. 이 갑이라고 하는 분이 아주 영업 능력이 뛰어나요. 하지만 이게 하늘은 대체로 공평무사하여 영업이 뛰어난 자에게는 아주 비단결 같은 심성은 안 주고 능력이 좀 부족한 사람한테는 아주 곧고 올바른 심성을 심어주고 이런 경우가 많지요. 안 그런 경우도 많지요. 근데 뭔가 하면 갑이 아주 능력이 뛰어나니까 당신을 연희동 지점장으로 앉히는데 과거에 당신 우리 회사 돈을 횡령해먹은 전과가 있으니까 그대로 내버려두면 회사에 또 얼마나 손해를 끼칠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혼자 하지 말고 을과 함께 공동 지점장을 하라. 그래서 을은 아주 청렴한 반면에 능력은 되게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둘이 같이 있으면 서로 견제를 할 수가 있겠지. 그죠? 이게 공동지배인 제도의 취지입니다. 한마디로 지배권의 남용을 방지하자는 겁니다. 남용이 뭘까요? 남용은 아까 우리가 이미 공부했던 거예요. 겉보기로, 껍데기로는 직무 권한 범위 내에 있는 것 같지만 속내 사정으로는 개인의 이익을 도모하는 걸 남용이라고 그래요. 아시겠습니까? 남용한다. 약을 오용 남용하지 맙시다. 그때도 남용이란 말을 쓰는데 법률 행위로 남용은 껍데기로는 권한 내 실제로
속내사정으로는 권한 외 개인적인 이익 도모하는 그걸 남용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게 공동지점장, 공동지배인입니다. 뭔지 아시겠죠? 그리고 두 번째, 공동지배인을 이제 선임을 하는 것, 선정 그래도 되고 선임해도 똑같습니다. 공동지배인을 선임을 하는 건 세 가지 정도 단계로 나누어질 텐데, 첫 번째로,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다 그러면 공동지배인이라 못하겠지. 첫 번째, 수인의 지배인을 선임해야 되겠네요. 그죠? 수인이라요, 공동이지. 그리고 두 번째, 이 수인을 지배인으로 선임을 했다고 하더라도 예컨대 연희동 지점장 갑, 연희동 지점장 을 이렇게 둘을 선임했다고 하더라도 그대로 내버려두면 공동지배인이 아니라 각자 지배권을 행사합니다. 이것도 민법의 내용이거든요. 다시 그냥 민법의 내용은 입으로만 따라하면 됩니다. 깊이 할 필요 없고 민법에서는 대리인이 여러 명 있더라도 원칙 각자 대리를 합니다. 다시 민법에서는 대리인이 여러 명 있더라도 원칙적으로 각자 대리권을 행사합니다. 한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수인의 지배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대로 내버려두면 각자 지배권을 행사를 하니까 이걸 막기 위해서 두 번째 공동지배인으로 선정. 두 번째 공동지배인으로 선정. 세 번째 공동지점장 갑, 공동지점장 을 이렇게 두 명을 뽑았다는 사실을 등기까지 해야 됩니다. 세 번째 등기. 예, 그래서 선임에 관해서 세 가지가 뭐 있겠지. 첫 번째 수인의 지배인을 선임할 것, 두 번째 공동지배인으로 선정할 것, 세 번째 등기할 것, 등기. 그리고 이제 OX로 또 합니다. OX로 신한은행 연인동 지점장으로 갑과 을을 선임한 경우 원칙적으로 이들은 공동지배인이 된다. OX. 지배인으로 갑과 을을 선임한 경우 원칙은 각자 지배권을 행사합니다. 원칙은 공동지배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공동지배인으로 선정을 했을 때만 공동지배인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등기하라고 했잖아요. 이거 등기는 등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공동지배인 갑, 공동지배인 을 이렇게 선임을 하기는 했는데 등기부에 안 올렸다. 그럼 이들은 공동지배인이 아닌가? 그건 아닙니다. 법전 빨리 읽으세요. 상법 37조 1항입니다. 37조 1항. 그래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7조 1항에 1항 등기할 사항은 이를 등기하지 아니하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렇게 되어 있죠. 등기하지 않아도요. 그 법률 행위의 효과는 생깁니다. 법률 행위의 효력은 생기고 다만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할 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OX 퀴즈. 공동지배인 선임의 등기는 효력 요건이다. X. 효력 요건이 아니라 대항 요건입니다. 대항 요건. 무슨 말인지 대충 아시겠죠? 공동지배인으로 선정을 하기만 하면 즉시 공동지배인의 선임의 효력은 발생하고 등기를 안 해도 효력은 발생해요. 하지만 등기하지 않으면 얘들이 공동지배인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던 사람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한다. 대항하지 못한다. 그거에 불과한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공동지배인이 어떤 범위까지 적용이 될까? 적용 범위를 보는데요. 이거 뭐 어렵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신한은행 측에서 대외적으로 의사표시를 한다고 할 때서 말을 좀 더 집중을 하셔야 되겠네. 3교시에 들어가니까 약간 좀 흐트러지는 모습도 보이시고. 그래서 뭔가 하면 공동지배인으로 선정을 할 때요. 이 공동지배인 갑과 을이 신한은행을 위해서 대외적으로 의사표시를 할 때는 둘이 같이 의사표시를 해야 됩니다. 한데 만약에 어떤 고객이 이 신한은행에 대해서 어떤 의사표시를 할 때 두 사람 다 한테 해야 될까? 그건 아니에요. 둘 중에 한 명한테만 의사표시를 상대방은 하더라도 신한은행에 대한 의사표시의 효력이 생깁니다. 다시 신한은행이 의사표시를 할 때는 공동지배인 갑과 을이 공동으로 의사표시를 해야 한다. 하지만 상대방이 신한은행에 의사표시를 할 때는 둘 중에 한 명한테만 해도 된다. 아시겠습니까? 이걸 객관식 지문으로는 어떻게 해낼까? 말을 이제 어렵게 꼬아서 내면 대단히 어려운 말 같은데 객관식 지문으로 공동지배인 제도는 능동대리에만 적용이 되고 수동대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능동대리는 뭔지 아시겠죠? 의사표시를 할 때는 둘이 같이 해야 한다. 그 뜻이에요. 수동대리는 뭡니까? 받는다는 뜻이지. 수동, 패시브 형태라는 이야기지. 상대방이 신한은행 의사표시를 할 때나 한 명한테만 해도 된다. 이때 다시 말해서 수동대리는 공동지배인이 적용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지배권 위임에 관해서 봅니다.
지배권의 위임과 관련해서 이런 건 어떨까? 갑과 을이 신한은행의 연희동 공동지점장인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갑은 아주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고 을은 청렴하지만 능력이 좀 떨어지는 사람이다. 뭐 안 봐도 둘의 관계는 뻔합니다. 갑은 을을 무지 구박할 거라고. 에이 멍청한 놈 이러고 뭣도 모르냐 뭣도 모르냐. 성질이 난단 말이지. 그래서 을이 그렇게 잘났다면 너 혼자 다 해라.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아시겠습니까? 위임할 수 있을까? 지배권의 행사를 갑 혼자서 단독으로 하도록 위임할 수 있을까? 포괄적인 위임은 절대로 안 됩니다. 앞으로 평생 네 혼자 다 해라. 그래 잘났으면 네 혼자 다 해라. 이런 건 절대 안 돼요. 포괄적인 위임은 안 되고 딱 이번에 외환거래 한 건 또는 이번에 신용대출 한 건 요것만은 당신이 혼자 해라. 개별적인 사항을 위임할 수 있을까? 위임할 수 있다 없다. 긍정설 부정설이 대립이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다수 사유가 판례는 개별적인 사항은 위임할 수 있다고 봐요. 딱 한 건은 당신 혼자서 해. 그렇게 할 수 있다. 아시겠습니까? 다시 포괄적 위임은 할 수 있다 없다. 절대로 못해요. 하지만 개별적 위임은 할 수 있을까? 학설 대립이 있는데 대원 판례는 위임할 수 있다고 봐요. 하지만 이게 대원 판례가 공동 지배인에 관한 판례가 아니라 공동 대표이사에 관한 판례입니다. 아시겠습니까? 한데 대표하고 대리는 법리가 똑같거든요. 그래서 주식회사에서 옛날에 삼성증권이라는 회사 아십니까? 지금은 삼성 SDI라고 부르는 회사. 옛날에 삼성증권이라 그랬거든요. 삼성증권의 공동 대표이사 갑과 을 두 사람이 있었는데 을이 갑에게 이번에 딱 한 건의 은행 차입 계약 사채 발행 기타 이런 것을 한 건은 당신 혼자서 해라 그렇게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원 판례는 효력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시겠죠? 개별적 사항은 위임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지배권 단독 행사의 효과입니다. 지배권을 혼자서 갑이 혼자 행사했다. 이거는 뭔가 하면 여기서 공동지점장 갑과 공동지점장 을 가운데 갑이 을로부터 위임을 받은 것도 아닌데 그냥 귀찮으니까 을을 빼돌리고 갑 혼자서 어떤 매매 계약을 체결을 만약에 했다고 합시다. 이 경우에 이게 과연 신한은행에 대해서 효력이 있을까? 신한은행은 책임을 질까? 조금 전에 우리 공부했거든요. 한번 여러분 대답해 보시죠. 다시 묻습니다. 갑과 을 둘이 공동지점장인데 만약에 갑이 을로부터 위임받지도 않은 어떤 거래를 혼자 단독으로 했다. 이 단독으로 만약에 갑이 어떤 암흑의 사장한테 한 100억 정도 신용 대출을 하기로 단독으로 지점장이 결제를 해버렸다. 을하고 같이 해야 되는데. 그죠? 이때 신한은행은 과연 그 김 사장한테 100억을 대출해 줄 책임이 있는가? 신한은행의 책임은 어떠한가? 분명히 신한은행은 갑과 을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같이 하라고 수권을 했지 혼자 하라고 수권한 적은 없었거든. 그런데 혼자 했다 그러면 이건 민법의 사람은 뭐가 될까? 무권대리입니다. 아시겠습니까? 혼자서 하도록 수권을 받은 적은 없단 말이지. 혼자서 그냥 해버렸다 그러면 무권대리다. 그러면 효과는 어떠합니까? 원칙적으로 신한은행은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안 진다. 무권대리니까 책임을 안 진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뭐에 해당이 될 때는 책임을 진다. 주표사일 때는 책임을 진다.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되는 거라고. 이거 한번 이제 봅시다. 요거만 하면 이제 공동지배는 또 마무리가 돼요. 신한은행의 등기부에 보니까 등기부에 지점장 갑, 지점장 을 이렇게 등기가 되어 있어요. 두 글자가 빠졌네.
공동지점장 갑 공동지점장을 그래야 돼. 공동이라는 글자가 누락이 되어 있단 말이지. 아시겠죠? 이렇게 누락이 되어 있으면 외관으로 볼 때 상대방은 각자 갑과 을이 지배권을 행사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상대방 김 사장이 이걸 믿고 이 사실은 공동지점장인데 이 사실을 모르고 만약에 김 사장이 갑 한 사람하고만 신용대출 약정을 맺었다. 그렇다면 이때 신한은행은 신용대출 약정에 따른 대출금 지급 의무가 있을까 책임이 있을까? 아까 말씀드렸죠. 어쨌건 원칙적으로는 무권 대리입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책임을 안 질 텐데 이때는 주표사 이것 말고 상대방 김 사장은 훨씬 더 강력하게 보호를 받을 수가 있다. 그게 뭘까? 37조 1항입니다. 읽으세요. (37조 1항) 37조 1항 이 조문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한 번 더 읽어봅시다. 등기할 사항, 공동이란 글자는 등기해야 되거든요. 이 공동이란 글자를 이를 등기하지 아니하면 어떻다고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상대방 김 사장이 공동지점장이 아니라 각자 지배권을 행사한다라고 믿었던 선의사라면 그때는 대항하지 못하고 대출금을 지급해야 한다. 그 뜻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정리가 되시겠네. 그냥 말로 합시다. 필기 안 해도 됩니다. 그 책 쳐다보면서 들어도 되고. 뭔가 하면 만약에 공동지배인 중 한 사람이 단독으로 지배권을 행사를 했다 그러면 과연 은행은 책임이 있을까? 원칙적으로 무권 대리, 무권 대표 거기에 따라 책임을 안 져요. 그래서 어딘가 단독으로 했다 그러면 원칙적으로는 책임을 안 져요. 하지만 예외적으로 추표사 그때는 책임을 져요. 하지만 주인도 은행은 보통 안 해주겠지. 차선 사업을 하는 은행이 아닌 다음에. 그리고 표현 책임은 요건이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충족시키기가 만만찮아요. 그리고 사용자 책임이라고 하는 건 불법행위 책임인데 이 불법행위 책임은 사실은 거래상 책임에 비해서는 굉장히 미미한 배상밖에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추표사 이게 만약에 안 되거나 좀 이게 부족하다 그럴 때 상대방은 훨씬 더 강력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게 뭐가 있다. 그게 뭐다? 37조 1항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추표사보다 상대방이 훨씬 더 강력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게 37조 1항입니다. 37조 1항. 만약에 등기할 사항을 등기를 안 했었다면, 공동이라는 글자를 등기를 안 했다면 이때 상대방 김 사장은 추표사 이런 어려운 거 가지 않고 그냥 등기가 공동이라는 글자가 빠졌고 나는 몰랐다 그래버리면 무조건 윈 하는 겁니다. 이기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런 그림을 많이 보실 거예요. 앞으로 막 이러고 그러면 도대체 저게 뭐냐? 그러면 안 되고 원칙은 효력이 없고 예외적으로 추표사이다. 그리고 이 추표사보다 더 강력하게 보호받는 그 어떤 수단들이 뭐 몇 가지가 있어요. 여기에 들어가는 건 그때그때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봤던 건 37조 1항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여기에 37조 1항만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공동지배인도 다 봤고 그 다음에 표현지배인 보겠습니다. 표현지배인. 오늘 하는 것 중에 이게 제일 어렵습니다. 이거는 주식회사 신한은행의 연희동 지점에 지점장이 갑이 있는데요. 한데 진짜 지점장 갑인데 을이라고 하는 가짜가 엉터리가 사실은 지점장도 아니에요. 그냥 연희동 지점에서 청소를 하는 분에 불과한데 이분이 오랫동안 은행에서 청소도 하고 이제 경비일도 맡아보고 하다가 보니까 이제 은행 업무에 대해서 약간 한 건 잘하면 내가 사기도 처먹을 수 있겠는데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단 말이지. 그래서 명함을 파는 인쇄가게에 가서 지점장 을 이렇게 자기 이름 앞에 지점장이라는 이제 명함을 팠단 말이지. 이 가짜 지점장, 표현 지점장, 표현 지배인 이 가짜가 상대방하고 거래를 했다 그러면 사실은 이 가짜 청소하는 분과 거래했던 상대방은 은행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무권들이니까 그죠? 하지만 예외적으로 추표사 그때는 책임을 진다 그랬죠. 한데 은행이 추인을 해줄 가능성은 별로 없죠. 자선 사업을 하지 않은 이상 왜 책임을 지겠습니까? 사용자 책임 그것보다 좀 더 강력한 표현 책임을 묻고 싶다. 그게 14조입니다. 표현 책임이 뭐라고요? 가짜에 대해서 가짜 을의 행위에 대해서 청소하는 분 을이 지점장 이름을 썼는데 여기에 대해서 은행이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듯이 이런 명칭을 쓸 수 있도록 허락을 했다면 그때는 가짜의 행위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라. 그게 표현 지배인입니다. 14조 같이 읽겠습니다. 14조
법정 펴세요. 14조 표현지배인 첫 번째 항입니다. 본점 또는 지점의 영업주임 기타 유사한 명칭을 가진 사용인은 아시겠지요? 그래서 지점장 이런 명함을 가진 그 청소하는 그분은 본점 또는 지점의 지배인과 똑같은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본다. 의제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령 가짜라고 하더라도 은행은 책임을 져야 한다. 이제 그 뜻인데. 이거는 뭐, 입법 취지는 뻔하게 거래안전입니다. 그죠? 취지 거래안전. 혹은 이것을 다른 말로 독일법계의 외관주의 법리, 혹은 영미법계의 금반응 법칙, 그렇게 부르고, 교재에 다 있어요. 안 쓰셔도, 쓰셔도 되고. 그래서, 이 거래안전이란 말은 뭐 이해가 다 되시죠? 가짜의 행위에 대해서도 상대방을 보호하자. 거래안전을 지키자. 외관주의 법리는 뭘까? 엉터리 외관을 만들어낸 사람은 그 엉터리 외관을 진짜라고 믿은 행위자에 대해서 책임을 져라. 그 뜻이에요. 그리고 금반응이란 말이 나오는데 이게 금반응 뭐 한자로까지 써뒀네. 25페이지 보니까 금반응이 뭘까? 반대되는 말을 하지 마라. 무슨 뜻인가 하면은 먼저 선행거동은 은행 측에서 가짜 을에 대해서 이제부터 지점장 명함을 쓰세요.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이 을을 진짜로 믿은 상대방에 대해서는 그분은 지점장이 아니에요. 이렇게 앞뒤가 모순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그게 금반응입니다. 그래서 선행거동으로 지점장 명함을 쓰세요. 그러면 상대방에 대해서도 이분은 지점장입니다라고 인정을 하고 책임을 져야지 지점장이 아니에요. 그래서는 안 된다. 아시겠습니까?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객관식 지문에 어떤 말이 들어와도 똑같은 것입니다. 입법 취지가 뭐라고요? 세 가지 어떤 말이 들어갈 수도 있다. 거래안전, 외관주의 법리, 금반응 법칙. 아시겠죠? 그 다음에 적용 요건입니다. 요건, 교재를 잘 봅니다. 교재. 적용 요건이 외관주의 법리는 크게 셋으로 나누어지거든요. 첫 번째로 외관의 존재, 두 번째 외관의 부여, 세 번째 외관의 신뢰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여기에서 외관의 존재라고 하는 거는 좀 잘 들으셔야 돼요. 어렵습니다. 외관의 존재라고 하는 건 사실은 지점장도 아닌데 지점장인 척 엉터리 껍질을 썼다는 겁니다. 지점장이라고 기재가 되는 명함을 썼다. 엉터리 껍질이 있다. 그걸 외관의 존재라고 그러고 외관의 부여는 뭘까요? 은행 측에서 사실은 지점장도 아닌 가짜에 대해서 뭐 지점장의 명칭을 써도 좋다 이렇게 명칭 사용을 허락하였다는 겁니다. 명칭 사용을 허락. 그게 외관의 부여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외관의 신뢰. 이거는 뭔데요? 상대방이 이 가짜를 진짜 지점장이라고 신뢰 믿었다. 그때 세 가지가 갖추어지면 은행은 책임을 진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외관주의 법률은 크게 세 가지 요건으로 외관의 존재, 외관의 부여, 외관의 신뢰 이제 이렇게 나누어져요. 근데 14조의 구체적인 내용을 좀 한번 봅시다. 첫 번째 외관의 신뢰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이게 제일 만만하거든요. 그래서 쉬운 것부터 슬슬 이제 보도록 합니다. 외관의 신뢰, 교재 27페이지 밑에서 넷째 줄 거기부터 있죠. 외관의 신뢰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가짜의 행위에 대해서 상대방은 김 사장은 진짜라고 믿었다 이런 걸 말을 하는 건데 첫 번째로 신뢰의 대상. 뭐를 믿었어야 할까? 신뢰의 대상. 이 가짜가 진짜 지배인이라고 믿었다. 그때 상대방이 보호가 되겠지. 신뢰의 대상은 뭐 짧게 말하면 지배권의 존재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상대방 김 사장은 뭐를 믿었다? 가짜 을에 대해서 이 사람이 지배권이 있나 보다. 그렇게 믿었을 때 보호가 되는 거지. 신뢰의 대상은 지배권의 존재입니다. 두 번째로 신뢰의 정도. 이거 필기 안 해도 돼요. 그 교재 다 쳐다보시면 되는데 만약에 가짜 의뢰 행위에 대해서 김 사장이 진짜라고 믿었다고 하는데 믿을 때 대해서 어떤 정도로 믿었어야 할까? 학설은 뻔하지. 첫 번째, 믿기만 믿었으면 보호를 해주자는 견해도 있을 거고 두 번째, 믿은 데 대해서 중대한 과실은 없어야 보호가 된다는 견해도 있고 세 번째, 티끌만한 과실도 없어야 보호가 된다는 견해도 있을 텐데 안 봐도 뻔하네. 통설은 뭐라고요? 선의 무중입니다. 중대한 과실은 없어야 한다. 아시겠습니까?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보호가 안 된다는 겁니다. 신뢰의 정도, 선의 무중. 그리고 세 번째, 신뢰, 상대방이 선이다.
뭐 이렇게 할 때 언제를 기준으로 그 선의를 판단하는가 판단식이 뭐 원칙적으로 김 사장하고 가짜 의리 거래를 했을 때 법률 행위를 했을 때 김 사장이 믿었어야 되겠지. 그죠? 그래서 김 사장이 믿고 거래를 했는데 나중에 얘가 가짜라는 사실을 알았다. 그래도 보호는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를 기준으로 한다. 원칙적으로 법률 행위시입니다. 하지만 다만 엄수표 행위의 경우에는 취득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거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죠? 왜 엄수표 행위의 경우에는 취득시란 말을 별도로 할까? 그건 나중에 알게 됩니다. 그냥 그런가 보다 하세요.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원칙적으로 법률 행위시를 기준으로 판단을 하고 다만 엄수표 행위의 경우에는 취득시를 기준으로 판단을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증명책임입니다. 증명책임. 이거 여러분들 이제 그냥 책 안 보고도 말이 술술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가짜 을을 진짜라고 믿고 김 사장이 거래를 했습니다. 신한은행이 책임을 과연 질까 지금 법정에 갔습니다. 이때 영업주인 신한은행이 김 사장 당신은 악의이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다. 이걸 증명해야 될까? 아니면 김 사장이 스스로 나는 선이고 중대한 과실이 없다는 걸 김 사장이 스스로 증명해야 할까? 법정에서 증명책임 문제. 힌트 거래 안전. 빈칸에 구기 합시다. 누가 뭐를 증명하지 못하는 이상 어떻게 된다? 누가? 신한은행이 뭐를 상대방의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증명하지 못하는 이상 거래상 책임을 진다. 아시겠죠? 항상 그렇다고요. 앞으로 이제 OX 문제 하면 이 증명 책임은 여러분들이 거의 다 맞출 겁니다. 신한은행이 이제 증명 책임을 진다는 거고, 그 다음에 외관 부여예요. 외관의 부여. 외관의 부여라고 하는 것은 이 가짜의 행위에 대해서 신한은행 측이 엉터리 껍질을 만들어줬다. 명칭 사용을 허락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명칭 사용을 허락했다고 하는 건 크게 두 가지로 명시적으로 허락할 수도 있고 묵시적으로 허락할 수도 있다. 명시적으로 허락을 한다는 이야기는 신한은행 측에서 아예 가짜들한테 이제부터 명함에 지점장이라고 파서 다니세요. 이런 명시적인 허락이겠지. 이건 당연히 책임을 져요. 그건 뭐 의문의 의지가 없고. 두 번째, 묵시적 허락은 뭘까요? 신한은행 측에서 그렇게 말을 한 적은 없는데 가짜 을이 그냥 쥐가 알아서 그 가짜 명함을 파다니는데 신한은행 측에서 이걸 내버려 두는 게 묵시적 허락입니다. 묵시적 허락이란 다른 말로 방치했다는 겁니다. 방치. 아시겠죠? 이때도 책임을 지는데 여기에서도 이제 또 학설 저립이 있을 거예요. 이제 이런 거 알아맞히시겠네. 신한은행 측에서 가짜 을의 그런 명함 사용을 방치했다. 어느 정도로 방치해야 책임을 질까? 학설 저립이 나올 텐데. 첫 번째, 알고 방치한 때만 신한은행은 책임을 진다는 게네. 두 번째, 모르고 방치했다고 하더라도 중대한 과실로 방치했다면 신한은행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게네. 세 번째, 티끌만한 과실로 방치해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게네. 경과실 방치까지도. 그죠? 그렇게 했는데 우리나라 통설은 뻔하지. 어떤 것까지 책임을 진다? 중대한 과실로 방치한 경우에도 책임을 진다. 몰랐다고 하더라도.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보는데 중요한 게 우리나라 대원 판례는 알고 방치한 때만 책임을 진다 그럽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거 아주 중요한 판례입니다. 다시 이때 묵시적 허락, 영업주가 이러한 표현 지배인의 명칭 사용을 방치를 한 데 대해서 대법원 판례는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방치한 때 책임을 진다고 한다. OX, X, 중대한 과실은 인정 안 해요. 알고 방치한 때만 책임을 진다. 대법원 판례의 태도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어디를 보는가 하면 27페이지 교재 같이 읽겠습니다. 27페이지에 7번째 줄입니까? 두 번째 패러그래프 있죠. 27페이지 7번째 줄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관한 판례, 대법원 판례를 보면 상법 14조의 표현 지배인과 관련하여 묵시적 허락의 정도에 관한 기준을 밝힌 것은 없다. 14조에 관한 판례는 없다. 하지만 14조와 마찬가지로 외관주의 법리에 기초한 규정인 39조 또는 395조에 있어서 각각 등기 신청권자 또는 회사 측이 진정한 사실과 다른 외관을 악의로 방치한 경우에만 책임을 진다고 판시한 바 있다. 알고 방치한 때만 책임을 지지 중대한 과실로 방치했을 때는 책임을 안 진다고 그랬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대법원 판결 원문 한번 들어봅시다. 그냥 받아 쓰지 마세요. 엄청나게 기니까 대법원 판례. 사실과 상위한 등기를 방치한 데 대하여 등기 신청권자에게 어떠한 정도의 과실이 있든 이를 이유로 39조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모르고 방치했다면 책임을 물을 수가 없다. 알고 방치한 때만 책임이 있다. 그랬어요. 아시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묵시적 허락에서 또 한 가지가 허락 기관의 문제입니다. 계속 이제 교재를 보시면 쓸 게 참 많이 줄어들죠.
허락기관. 이거는 뭔가 하면,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게 사실은 상당히 좀 찜찜한 게 있네요. 아니, 신한은행이라고 하는 거는 법인 아닙니까? 이 영업주가 법인인데, 법인이 명시적으로 명함을 파서 다녀라. 그렇게 말했다. 법인이 혓바닥이 없잖아요. 그리고 법인이 알고 방치했다. 법인이 눈이 있는 것도 아니고 뇌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귀가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러면 영업주가 법인이라 그럴 때 누구를 기준으로 알고 방치했다. 모르고 방치했다. 명시적으로 하게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할까? 그게 문제가 되겠지. 아시겠습니까? 누구를 기준으로 할까요? 주식회사라 그러면 누구의 인식을 기준으로 할까? 대표이사를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주식회사가 아니라 한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는 대표이사라고 안 부르고 뭐라고 부를까요? 대표사원 그러거든요. 그래서 기타 회사에서는 대표사원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허락기관의 문제. 대원 판례가 있는데 책 보지 말고 그냥 말을 들으세요. 대원 판례가 이것도 14조 표현 지변에 관한 판례는 없고 39조, 395조 다른 외관주의 법률에 관해서는 판례가 있는데 39조에 관한 판례는 아주 보기 드물게 한명회사에 관한 사건이었습니다. 한명회사에 관한 판례는 거의 잘 안 나오는데 아주 보기 드문 판례입니다. 그래서 한명회사의 경우에는 누구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누구? 대표사원. 그랬고 그 다음에 395조, 390 표현 대표이사에서는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누구의 인식을 기준으로 한다? 대표이사. 그랬고 여기 주식회사에 관해서 395조에서 또 어떤 판례가 있었는가? 이거 한번 들어보세요. 주식회사 A의 대표이사가 갑과 을과 병 세 사람이 있었대요. 그런데 가짜가 어떤 엉터리 명칭을 썼다. 이럴 경우에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갑을 병 세 사람이 모두 다 알았을 때만 회사가 방치했다라고 책임을 질까? 세 사람 중에 한 명만 알았다고 하더라도 회사가 알고 방치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한 명만. 아시겠죠? 대원 판례. 수인의 대표이사 중 1인, 한 사람의 인식을 기준으로 한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사라고 해서 전부 다 대표이사는 아니죠. 대표이사 아닌 일반 이사도 있거든요. 일반 이사에 관해서는 우리나라 대원 판례는 이사 정원의 과반수가 방치했다면 회사가 알고 방치했다라고 책임을 묻겠다. 그랬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다시 입으로 한번 따라합니다. 여러분 귀에 잘 들어두세요. 대원 판례 태도 알고 방치한 때만 책임을 진다. 그 다음에 대원 판례 태도 여기서 허락기관 누구의 인식으로 기준으로 할까? 영업주가 법인이거나 등기신청권자가 법인일 때 누구의 인식을 기준으로 할까? 한명회사에 관한 사건에서는 대표사원의 인식기준, 주식회사에 관한 사건에서는 대표이사의 인식기준, 대표이사가 수인일 때는 그중 1인의 인식을 기준, 일반 이사라고 하더라도 이사 정원의 과반수가 알고 방치했다면 회사의 책임을 인정할 것. 그랬어요. 아시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외관의 존재. 여기 앞으로 이제 우리 외관주의 법리가 많이 나오거든요. 외관주의 법리가 적어도 6번 앞으로 더 나오는데 외관의 부여하고 외관의 신뢰는 모든 외관주의 법리에서 전부 다 공통됩니다. 앞으로 제가 이걸 또다시는 안 해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외관주의 법리가 나오는 게 24조 명의대자의 책임도 있고요. 39조 부실등기 효력도 있고, 42조 상호 소경양수인의 책임도 있고, 395조 표현 대표이사 아니면 81조 상호 사용 허락한 자의 책임 하여튼 등등 굉장히 많이 나와요. 앞으로 나오는데 그때 나올 때마다 외관의 부여와 외관의 신뢰는 표현 지변에서 본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싸늘한 표정을 지으면서 획 진도를 넘어갈 거예요. 그러면 복습을 안 해두면 여러분도 그냥 표정만 싸늘하게 찍고 넘어가면 안 돼요. 여러분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외관의 존재입니다. 외관의 존재라고 하는 거는 엉터리 껍질이 있어야 한다는 건데 어떤 게 엉터리 껍질일까? 그래서 법전 한번 쳐다봅시다. 법전 보면서 들으세요. 첫 번째가 본점 또는 지점의,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영업주임 기타 유사한 명칭을 가진 명칭, 세 번째 사용인 이런 말이 있는데 이 내용을 좀 밝혀봅시다. 첫 번째 본점 지점이 무슨 말일까? 두 번째 영업주임 기타 유사한 명칭, 어떤 명칭을 써야 할까? 세 번째 사용인이 무슨 뜻일까? 그래서 첫 번째 본점 또는 지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예, 필기구를 던지세요. 던지고 그냥 또 옛날 이야기처럼 듣습니다.
원래 상법에서 영업소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영업소란 본점과 지점을 합해서 영업소라 그럽니다. 즉 본점 더하기 지점이 바로 영업소입니다. 그런데 영업소는 무슨 뜻일까? 이거는 예를 들어서 서울신문 연희동 보급소 하고 서울우유 연희동 냉장창고 중에 어떤 것은 영업소가 될 소지가 조금이라도 있지만 어떤 건 절대로 영업소가 못 됩니다. 어떤 게 영업소가 될 소지가 있을까? 신문 보급소는 영업소가 될 소지가 조금이라도 있어요. 하지만 냉장창고는 절대 영업소가 아닙니다. 영업소란 무슨 뜻일까요? 상법에서. 영업소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업무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고 이를 집행하는 장소적 공간이 영업소입니다. 하지만 냉장창고는 어떻습니까? 민감해서 그런가? 마이크가 나왔다 꺼졌다. 뒤에 잘 들리십니까? 잘 들리시죠? 응. 그래서 신문 보급소는요 스스로 독립해서 업무에 관한 의사를 결정할 소지가 있어요. 예컨대 뭐 연희동 지역의 판매망을 확대하기 위해서 자전거를 경품으로 뭐 이런 짓도 하면 안 되는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어쩌고 저쩌고 열심히 마케팅을 한다. 그리고 이를 집행을 한다. 그러면 보급소가 영업소가 될 소지가 있어요. 하지만 냉장창고는 몇 박스를 입고하라, 몇 박스를 출고하라 시키는 대로만 하지 업무에 관한 의사결정을 전혀 안 하잖아요. 이런 건 영업소가 안 된다는 이야기지. 그런데 14조 시작하는 글자는 뭐라? 어떻게 시작을 한다고요? 본점 또는 지점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본점 또는 지점에서 어쩌고 저쩌고 하는 명칭, 엉터리 명칭을 썼을 때는 그때는 영업주가 신한은행이 책임을 져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만약에 우유 냉장 창고와 같이 실제로 업무에 관한 의사를 전혀 결정하지 않는 공간에서 내가 영업소장이다, 지점장이다 이런 명칭을 썼다면 이런 그 엉터리 장소에서 엉터리 그 행위자의 명칭 사용을 신뢰한 상대방한테도 과연 신한은행이 책임을 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학설 대립이 있는데 학설 이름 뭐 필기 안 해도 여러분 다 알아맞힐 겁니다. 절대로 퀴즈에서 틀리면 안 됩니다. 학설 이름이 실질설과 형식설이 있는데요. 실질설이라고 하는 것은 영업소에 실질이 있는 공간에서 거짓말을 했을 때 그때만 14조를 통해서 상대방을 보호해 줄 수 있다는 게 실질설이고요. 하지만 형식설은 영업소에 실질이 없는 냉장창고 정도밖에 안 되는 실질이 전혀 없잖아요. 하지만 겉보기에는 영업소인 듯 번듯하게 보였다. 그러면 여기에서 거짓말한 자와 거래한 상대방도 보호해 주자. 그게 형식설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대원 판례는 일관해서 실질설을 취하고 있거든요. 이제 퀴즈입니다. 거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어떤 학설이 좋은가? 당연히 형식설이 좋겠지. 하지만 실질설은 그러면 누구의 이익 보호에 좋은가? 영업주 이익 보호에 좋은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전혀 터무니없는 어떤 공간에서 거짓말한 자에 대해서는 영업주가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 그게 실질설이잖아요. 영업소의 실질이 있는 장소에서 이제 했을 때만 책임을 진다. 그래서 어떤 경우를 볼 수 있는가 하면은 여러분들 저 용산에 전자랜드 아시죠? 요즘 전자랜드가 뭐 거의 이제 막 몰락의 길을 걷고 있다. 그래서 전부 다 인터넷에서 쇼핑을 하니까. 근데 전자랜드에 그게 아직 운영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전자랜드 신관의 6층에 가면은 삼성전자, 삼성컴퓨터 전시장이 있습니다. 이 삼성컴퓨터 전시장이 굉장히 넓은 매장입니다. 그리고 뭐 최신 기종이 전부 다 여기 다 이제 진열이 되어 있어요. 한데 여기는 뭘 하는 건가 하면 매매를 하는 데가 아니고요. 삼성컴퓨터를 이제 디스플레이라고 홍보를 하는 그런 공간에 불과해요. 그리고 여기에 전시장에 직함 이름이 팀장인가? 그리고 한 20대 후반에 아주 아리따운 여직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20대 초반 중반에 이제 고졸 남자 직원들이 이렇게 쭉 있고 그 팀장은 여자입니다. 근데 대체로 그 미모를 보고 뽑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자주 가는데 아니 뭐 누구를 보러 가는 게 아니고 그쪽에 앉아서 뭐 사고 팔고 할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신제품 이제 구경하러 갈 때가 있는데. 여기서 이건 영업소인가? 영업소가 아니에요. 업무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고 집행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전시를 하고 홍보를 하는데 불과하단 말이지. 만약에 여기서 팀장하고 삼성컴퓨터 단가 뭐 노트북 200만 원짜리를 팀장하고 한 대당 반값 100만 원에 1000대를 매매하기로 계약을 체결했다. 삼성전자는 엄청난 손해를 보겠지. 200만 원짜리를 100만 원에 팔기로 그 팀장이 계약을 했다면 이제 대답을 합니다. 형식설과 실질설에 따라서 답이 달라지는 거 아시겠지요? 형식설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책임을 지지. 매장이 본점 지점이 아니라도. 하지만 실질설에 따르면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안 지는 거예요. 영업소의 실질이 없으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나라 대원 판례는 뭐라고요? 실질설입니다. 그래서 어떤 판례가 있었는가 하면 계속 옛날 이야기예요.
보험회사의 영업소가 우리나라 제일 큰 보험회사는 뭐 단연 삼성생명이지, 그죠? 삼성생명. 우리나라에서 현금이 제일 많은 기업은 삼성전자도 아니고 포스코도 아니고 삼성생명입니다. 현찰을 제일 많이 갖고 있는 단연 그런데 삼성생명의 서울에 지사가 몇 개 있을까? 지사는 3개밖에 없습니다. 영업소는 몇 개가 있을까? 동네마다 다 있습니다. 수백 개가 있잖아요. 삼성생명 영업소 없는 동네는 거의 없을걸요. 다 있어요. 그럼 여기 영업소는 뭘 하는 데인가? 스스로 뭐 업무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고, 그 개뿔도 그런 건 없고, 다만, 보험 모집인들이 왔다 갔다 다리가 아플 때 쉬었다 가는 소파가 좀 있고, 팩스를 수발하는 팩스 기계, 뭐 인터넷 장비 이런 게 있지. 업무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는 거 없어요. 사은품 같은 걸 수발하고 있어요. 이런 공간에 불과하지. 그런데, 이 실제로 업무에 관한 의사를 결정을 하지도 않는 이 보험회사 영업소에서 영업소장이라 칭하는 자와 아주 할인된 보험계약을 상대방이 체결했다면 이때 상대방은 삼성생명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우리나라 대원 판례 실질서를 취하니까 뭐라고 했을까? 삼성생명은 책임을 안 진다 그래. 아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원 판례 그냥 듣고 끄덕끄덕 하면 되는 겁니다. 대원 판례. 보험회사 영업소의 경우 다른 본점 또는 지점의 지휘 감독 아래 기계적으로 제한된 보조사무만을 처리하는 장소에 불과하므로 이 영업소에서 영업소장이라 칭하는 자와 거래한 상대방에 대해서는 영업주인 보험회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그랬던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실질설입니다. 그 다음에 명칭. 어떤 명칭을 썼어야 할까? 영업주임 기타 유사한 명칭. 법전 한번 쳐다보세요. 14조. 영업주임 기타 유사한 명칭. 그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 그러면 예를 한번 들어보세요. 가짜가 진짜 지배인으로 보이는 명칭 어떤 걸 쓰는 게 좋을까? 지점장이 대표적이겠지. 아니면 지배인 그래도 되고, 또 법전에 있는 영업주임 아니면 영업소장 혹은 출장소장 뭔 명칭을 써도 다 괜찮아요. 하지만 대원 판례에 따를 때 어떤 두 가지 명칭을 썼을 때는 이걸 믿고 거래한 상대방 김 사장은 보호를 해줄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2가지 명칭이 뭘까? 첫 번째가 지점차장, 두 번째 지점장 대리. 이런 명칭을 쓴 사람을 지배인이라고 믿었다 그러면 믿었던 김 사장이 이상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지점차장 무슨 뜻인데요? 정이 아니라 차, 세컨드란 말이 이미 들어있잖아요. 그 자체로 지배인이 아님이 이미 보인다는 거지. 그 다음에 지점장 대리를 지점장이라고 믿고 그래 그럼 믿은 놈이 진짜 이상한 놈이지 그거는. 이름 자체에서 얘가 지배인이 아니라는 게 보이잖아요. 이 2가지 명칭을 신뢰했을 때는 14조에 의해서 상대방을 보호할 수 없다. 2가지 명칭이 뭐라고요? 대원 판례 지점차장, 지점장 대리. 그 다음에 사용인입니다. 사용인이라고 하는 게 그 법전에 찾았습니까? 14조 영업주인 기타 유사한 명칭을 가진 사용인. 이 사용인이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상업사용인에 한정이 될까? 상업사용인에 한정이 될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절대적인 통설입니다. 여기서 사용인은 단순한 비용자도 포함을 하지 꼭 상업사용인, 지배인이나 점포사용인, 부분사용인 이런 것을 요하지 않는다고 봐요. 다시 사용인, 단순한 비용자 포함.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이야기를 했던 게 어떤 신한은행 그 연희동 지점에 청소하는 분은 단순한 비용자지 이 양반이 지배인도 아니고 부분사용도 아니잖아요. 그죠? 하지만 그 사람이 지점장의 명칭을 썼을 때도 그때도 14조를 통해서 상대방을 보호할 수 있다. 단순한 비용자도 포함한다. 그러는 겁니다. 이거 약간 응용 한번 해볼까요? 법전 한번 배워봅니다. 회사법이에요. 395조. 법전 폈습니까? 395조. 여기에도 사용인에 해당이 되는 똑같은 어떤 그런 부분이 나올 거예요. 이게 표현 대표이사라는 아주 유명한 조문인데 사실은 대표이사도 아닌데 대표이사의 이름을 쓴 가짜의 행위에 대해서 회사가 책임을 져라 그거거든요. 그래서 사장, 부사장, 전무상무, 기타 회사를 대표할 것으로 인정되는 명칭을 사용한 누구? 이사. 그렇게 돼 있죠. 여기도 똑같은 문제가 나오겠네. 만약에 대표이사라는 이름을 쓴 이 가짜 엉터리가 이사 자격이 있을 때만, 이사가 대표이사 이름을 썼을 때만 395조를 통해서 상대방을 보호를 할까? 이사가 아니라 단순히 청소하는 분 아니면 운전하는 분이 대표이사 이름을 썼을 때도 상대방을 395조로 보호해 줄 수 있을까? 그게 문제가 되겠지. 아시겠습니까? 여기서도 우리나라 통설은 뭐라고 볼까? 이사임을 요하지 않고 단순한 비용자도 포함한다. 똑같이 보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395조에서도 꼭 이 그 대표이사 이름을 쓴 가짜가 이사 자격을 갖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 게 통설입니다. 통설은 이사 자격을 요하지 않고 단순한 피용자도 포함한다. 그렇게 봐요. 하지만 대법원 판례는 395조에서 조금 달리 봐요. 395조에서 대법원 판례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 잘 듣습니다. 만약에 이사가 대표이사라고 거짓말을 했다면 395조를 직접 적용을 하고요. 하지만 법전에 분명히 입법자가 이사라고 썼기 때문에 무시할 수는 없다. 대법원 판례는. 그래서 이사 아닌 자가 대표이사 이름을 거짓말을 했을 때는 그때는 직접 적용하지는 못하고 유추 적용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엎어치나 매치나 어쨌든 적용이 된다는 건 똑같은 건데 최소한 논리적으로는 구별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유추 적용을 해도 효과는 직접 적용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직접 적용을 할 수는 없다. 대법원은 그렇게 봐요. 이사라는 글자가 시퍼렇게 눈을 뜨고 있지 이사라는 글자가. 그런데 이걸 그냥 단순한 피용자다 포함한다. 이렇게 통설처럼 해석을 하지는 않겠다는 겁니다. 이것도 출제가 한 2번 된 적이 있으니까 기억을 다시 해둡니다. 395조 이사 동그라미하고 395조의 이사 동그라미하고 그 밑에 씁니다. 대법원 판례 땡땡 뭐라고 쓴다고요? 이사 자격 유 화살표 직접 적용, 이사 자격 무 없을 무자 화살표 유추 적용. 그래서 이사 자격 있는 자가 행위를 했을 때는 직접 적용하고 이사 자격 없는 자가 행위를 했을 때는 대법원 판례는 직접 적용할 수 없고 유추 적용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표현 지변의 효과입니다. 효과. 앞에서 봤던 이 요건들이 전부 다 갖추어졌다. 충족이 된다. 그러면 한마디로 어떤 효과가 따를까? 신한은행이 상대방 김 사장한테 거래상 책임을 진다는 게 효과입니다.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이 가짜 지점장의 행위에 대해서도 진짜 지점장하고 똑같은 권한이 있는 것으로 취급, 간주, 의제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효과를 객관식 지문으로 낼 때 어떻게 불러도 교재 보면서 들으세요. 교재 보면서. 뭐 어떻게 말해도 똑같은 말입니다. 진정한 지배인과 똑같은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의제한다. 그래도 맞는 말이고, 아니면 진정한 지배인의 행위와 마찬가지로 영업주가 거래상 책임을 진다. 그래도 뭐 똑같은 말이겠지. 어쨌건 책임을 진다는 이야기니까. 그죠? 요건이 갖춰졌을 때 효과는 그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진정한 지배인하고 똑같은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의제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진정한 지배인과 똑같은 권한, 어떤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의제가 된다? 암기를 하고 계시나 모르겠네. 아까 진정한 지배인이 가지는 권한, 그걸 지배권이라 그랬잖아요. 지배권은 대리권의 일종이잖아요. 한데 대리권으로서 지배권이 가지는 특별한 성질이 무슨 성 이런 게 뭐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첫 번째, 어떤 범위에서든 전부 다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의제가 된다. 포괄정형성. 만약에 뭐 여기에 당신은 담보배설을 하지 못한다는 게 있다고 하더라도, 하지만 가짜 지배인이 담보배설을 했을 때도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 그걸 무슨 성? 불가제한성. 그러는 거고. 세 번째, 회사 영업하고 전혀 관계없는 행위를 했을 때는 책임을 질 리가 없겠지. 영업 관련성. 마지막에 명륜동의 가짜 지점장이 연희동의 가짜 지점장 그 노릇을 했다. 그때는 효과가 인정이 안 되기. 특정성. 그죠? 네 가지가 그대로 들어간단 말이지. 성성 하는 거 쓰세요. 포괄정형성, 불가제한성, 영업 관련성, 특정성. 하지만 여기서 몇 가지 좀 뺄 게 있어요. 포괄정형성. 원래 포괄정형성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지배인은 영업소 영업에 관한 재판상 재판의 모든 행위를 몽땅 다 할 권한이 있다. 이렇게 취급이 되잖아요. 하지만 가짜 지배인의 경우에는 한 가지 빼는 게 있다. 여러분 직접 확인합니다. 14조 1항 단서. 14조 1항 단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재판상 행위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건 뭡니까? 가짜 지배인이 감히 소송 행위를 했다. 가짜 지배인이 법정에 출두해서 뭐 화해를 했다거나 청구를 포기했다거나 뭐 소취하를 했다거나 이런 것은 영업소에게 효력이 안 미친다는 겁니다. 가짜 지배인의 소송 행위는 그 효력이 영업소에게 미치지 않는다. 소송 행위는 효력이 없다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재판상 행위는 효력이 없다. 그 하나를 빼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체크를 할까요? 영업 관련성입니다. 영업 관련성. 이거는 뭔가 하면,
원래 이제 필기할 것 전혀 없어요. 그냥 말로 합시다. 영업 관련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껍데기로 판단한다. 그걸 외형 이론 그러죠. 이 외형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거래 안전을 위한 거잖아요. 그래서 대원 판결 원문은 그렇습니다. 어떤 행위자, 지배인의 행위가 이것이 지배권의 범위 내인지 여부는 행위자의 주관적인 의사와는 무관하게 행위의 객관적 성질에 따라 추상적, 외형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껍데기로 판단하지 속내사정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다. 따라서 지배인이 은행의 명의로 어음을 발행한 경우 설령 개인적인 자금 조달의 목적이었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껍데기로 보면 어떻습니까? 은행은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나, 아시겠죠? 원칙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 하지만 다만 뒤에는 뭐가 나오게? 이 외형 이론은 거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거잖아요. 만약에 상대방이 이게 개인적 목적을 위해서 어음을 찍는다는 사실을 뻔히 알면서 이 어음을 받았다 그러면 그런 사람한테는 책임을 안 지겠지, 그죠? 상대방이 이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은행은 책임을 면한단 말이지. 아시겠습니까? 이건 표현 지배인의 경우에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교재 읽고 어딘가 하면 29페이지 29페이지 같이 읽겠습니다. 대본 판례 위에 박스. 지배인의 행위가 영업주의 영업에 관한 것인가 여부는 지배인의 행위 당시의 주관적인 의사와는 관계없이 속내사정하고 관계없이 그 행위의 객관적 성질에 따라 추상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지배인이 영업주 명의로 한 어음 행위는 객관적으로 영업에 관한 행위로서 은행 지점장이 어음을 만지다 객관적으로 지배권 범위 내에 있단 말이지. 따라서 지배인의 대리권 범위에 속하는 행위를 할 것이므로 지배인이 개인적 목적을 위하여 어음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 행위의 효력은 영업주에게 미친다 할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표현 지배인의 경우에도 동일하다. 아시겠습니까? 가짜 지배인이 개인적 목적을 위해서 어음을 찍었다고 하더라도 어쨌건 지배인으로 겉보기로 보였고 고양이에게 생선을 줬던 외관의 부유도 있었고 상대방은 외관을 신뢰했다면, 그때 만약에 이게 표현 지배인, 가짜 지배인이 개인적 목적을 위해서 했다고 하더라도 엉터리 껍질을 줬던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겼던 영업주 은행은 책임을 져라. 표현 지배인의 경우에도 똑같다. 껍데기로 판단하겠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표현 지배인까지 보셨고 내일도 9시부터 하겠습니다. 오늘 해보니까 필기할 것도 꽤 많고 조금 힘드시죠? 그래서 교재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40페이지씩 읽어서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했습니다.